비만 수술에 대해서, 비만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점 1. 지방흡입은 비만 수술이 아닙니다. 지방흡입은 비만의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2. 비만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목표는 쭉쭉빵빵이 아니에요. 싹센다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쭉쭉빵빵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이윤입니다. 오늘은 비만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원래는 이제 싹센다를 맞으면서 느꼈던 그 부작용과 함께 그 간단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올렸던 비만 약물 치료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다면 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논문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게 지금 부작용이 너무 현재 진행형이라 정말 2, 3주 지나면 괜찮아지는지를 느껴보고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일주일을 미룹니다. 굉장히 구역부터도 느껴지고 다른 거보다 피로감, 에너지 상실, 무기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곤란해요. 힘들어요. 어찌되었든 다시 비만 수술 이야기로 들어가서 비만의 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을 택하는 건데요. 일단 앞에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흡입은 비만의 수술적 치료가 아닙니다. 지방흡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비만에 대해서 특히 몸에 있는 체지방을 일부만 빼어내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내장 지방에 대한 영향성은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지방흡입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문제들 결과적으로 지금은 한창 연구 중이기는 한데 허벅지와 엉덩이의 지방은 대사질환, 질환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데요. 얘네에 대한 보호 효과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허벅지 지방흡입을 통해서 대사질환의 위험성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연구는 아니고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N수가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런 경향성도 약간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빼낸다고 해서 그 단순히 이제 지방을 뺀다고 했을 때 생활습관 변화가 동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다시 쪄요. 재시술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요. 왜냐면은 내가 배에 지방이 많아서 뺐어. 빼고 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은 결국 내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운동을 하느냐가 내 체중을 결정을 하는데 어딘가로는 다시 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팔뚝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다시 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비만에 대해서 특히 체형 교정 치료로 지방흡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체중을 빼려고 노력을 할 때 저도 지금 현재 4kg 정도 이제 빠진 상황인데요. 4kg 정도 빠진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가슴 부위만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그쵸. 사실 뭐 이미 지난번에 체중을 감량할 때 경험을 했던 거라 저도 가슴은 이제 지방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원하는 부분은 원하는 만큼을 뺄 수 있다라는 거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방법으로 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만 치료는 아니에요. 체형 교정 치료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치료라는 경우는 결국에는 그 흡수라든지 아니면 소화 능력 이런 부분을 건드리기 위해 위 장관을 수술을 하는 치료예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장 효과적인 비만 치료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이 수술적 치료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비만이 만성질환이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약물적인 요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5년 내에 다시 체중 증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단순히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살이 빼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대사적인 당뇨병의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심혈관계 질환의 감소 이런 걸 유발을 하기 때문에 추천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중요해진 이유가 보험이 되었어요. 보험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좀 넘게 들었던 그 수술 비용이 이제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요 정도로 책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심혈관 질환까지 갔을 때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일 때 좀 더 그 잘 관리를 해서 이 심혈관 질환 쪽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저는 그 의사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비만 관리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꼭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2018년도 말 맞나요? 2019년도 초일 수도 있는데 헷갈리네. 어쨌든 비만 수술의 급여 기준을 보면은 이건 좀 제가 본격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말이 외워서 했다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 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에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함. 가는 1에서 3번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번 적응증. BMI가 35 이상이거나 BMI가 30 이상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고혈압, 저항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 난소증후군, 가뇌종양. 기존의 내과적인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27.5 이상 30 미만의 그 BMI를 가진 제2형 당뇨 환자에게서 위소매 절제술 및 비절제 루아이 문합 위우회수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본인 민원율은 80%.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 시 3번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비만. 그리고 비만 수술 후 합병증 또는 과체중 감소로 보건수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비만 수술 후 수술 합병증으로 교정수를 시행하거나 18개월 이상 적극적인 관리에도 상기 가에 해당하여 교정수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말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BMI가 35 이상, 저는 아직 해당을 합니다. 저는 아직 해당을 해요. 그리고 BMI가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코올성 간질환, 위식도역류증,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천식, 심근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 난소증후군, 가뇌종양이 있는 경우, 그리고 BMI가 27.5에서 30 사이라고 하면은 제2형 당뇨병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기존 내과적인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80%가 본인 부담이고 그 외의 경우에서는 20%가 본인 부담으로 돼서 원래 1,000만 원 정도 했던 게 1,000만 원 이상 했던 게 250 정도로 잡으면 되는데요. 결국 약물적 치료랑 똑같아요.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게다가 이제 내시경적 치료가 워낙에 그 보편화되어서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줄었고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수술을 많이 해오신 분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암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위수술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그리고 워낙 많이 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은 이 역시 치료에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내과적인 치료를 시도를 해본 뒤에 말이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경우에 그래요. 결국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었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약물적 치료 역시 약물적 치료를 하지 않고 생활습관 교정을 했을 때 효과가 없었을 때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만을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체지방률을 줄여주고 내장지방도 줄여주고 나의 그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쭉쭉빵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쭉쭉빵빵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되면은 부작용인 거예요. 과체중 감소가 있는 거라서 재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만의 수술적 치료를 효과를 판정하는 EWL이라는 게 있어요. EWL이라는 거는 Excessive Weight Loss. 나의 과다한 체중이 얼마나 줄었나예요. 그래서 비만 수술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나의 과다 체중이 50% EWL이 50% 감소가 50% 이상 감소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kg라고 하자. 100kg라고 하고 이상적인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80kg까지 되면은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비만 수술의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에게는 어쩌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그 정도라고 하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인슐린을 맞던 사람이 인슐린을 맞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 당뇨병에 대해서 약을 먹어야 됐던 사람이 약을 먹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여성분들이 임신을 할 수 있게 되고, 아니면 본인이 걸어 다닐 수 없었던 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이런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미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권하진 않죠. 아무에게나 권하진 않고, 사실 그 대상으로 본다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충분히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보험 급여 기준으로 나온 기준이 조금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사실 위식도염이라는 거는 정말 상당히 흔하고 지방간도 상당히 흔한데, 이것까지 이렇게 폭넓게 보장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서 그 장기적으로 효과가 그래도 있다고 증명이 된 가장 효과적인 비만 치료 방법이라서 조금 더 폭넓게 본 게 아닐까라고 혼자서 그냥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만 수술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제 논문에 의해서 분석이 돼서 대한 비만 진료 지침에 나온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EWL 기준이에요. 수술 전 체중과 나의 그 최적의 체중을 비교를 해서 얼마나 나의 과다 체중이 빠졌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환자가 그 60%의 그 초과 체중 감량을 했고, 위 밴드술은 47.5%, 위 우회술은 61.86%, 위성형술은 68.2% 정도 나왔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76.8%가 치유되었고 86%가 개선, 고혈압은 61.7%가 치유되었고 78.5%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남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그 비만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가족력, 그리고 현재 상태에 위험성이 많으신 분들, 질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만의 수술적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3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섭취를 잘 못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흡수가 잘 안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혼합형입니다. 흡수가 잘 안 되게 하는 거랑 그 섭취가 제한이 되게 하는 2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되는 혼합형인 루아이 위우회술이 사실 가장 그 기본적인 전형적인 비만 수술, 베리아트릭 서저리의 그 전형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또 가장 또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그 위를 일부러 싹 잘라내서 소매로 만들어버리는 위소매 절제술, 그 슬리브 가스트렉토미가 또 어느 정도 그 2개의 쌍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위밴드 수술도 한창 유행을 했었는데, 중요한 게 위밴드 수술은 섭취를 제한을 해주고 또 그 포만감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체중 감소를 유발을 하고, 또 중요한 게 그 상대적으로 수술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적고, 그리고 위 자체의 그런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유지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그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감소가 되고 있었던 게, 결과적으로 10년 정도 지났을 때 30%에서 제거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요. 거의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기구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조정 등이 필요해서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를 싹 잘라가지고 소매로 만드는 부분이에요. 위소매 절제술, 슬리브 가스트렉토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연히 위의 용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그 비만 수술의 그런 전형적인 그 기본
골드 스탠다드라고 표현을 하는 루아이 우회술에서 나타나는 비만 장 호르몬의 변화를 슬리브 가스트렉토미 위소매 절제술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과는 덜하지만 당뇨병의 개선 효과에도 이 수술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 변화 중에서는 삭센다, 몸에서도 이제 삭센다에 나오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거를 분비를 늘리는 효과가 이 수술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술이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위암이 흔하게 발생하는 나라예요. 그만큼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데 루아이 우회술 같은 경우는 위 주머니가 형성이 되는데 위 주머니 이외의 위 주머니는 사실 내시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확인이 안 되는 부위에서 위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결국 발견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해부학적인 해부학적인 구조가 많이 깨지지 않고 그리고 추후에 내시경으로 확인이 가능한 이 위 소매설 절제술이 또 어느 정도 유효하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식도역류를 좀 많이 악화시킬 수가 있다고 해서 그거 환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드 스탠다드 루아이 우회술인데요. Y자 모양이 형성이 된다고 해서 루아이 우회술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흡수 제한형과 그리고 섭취 제한형을 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제 주머니 위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내 호르몬 변화를 유발을 해서 그래서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흡수 양도 줄여주고 그리고 당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수술 치료, 당뇨 수술 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해부학적인 구조가 깨진다든지 수술 범위가 커진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 내시경을 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미량 영양소의 흡수가 더 저해된다든지 라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물 치료와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이고 위험성과 환자 자체의 그런 특성을 잘 고려해서 선호도도 고려를 해서 결정이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봤습니다. 과연 어떤 그런 수술 전 평가가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상담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칭찬일기 때 살짝 말씀드렸던 잠입 실패 담인데요. 제가 저희 본교인 순천향대 병원에서 비만 수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학생 때부터 해왔으니까 이미 15년이 넘었죠. 네. 제가 늙었습니다. 네.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만 수술을 꾸준히 해오셨고, 그런데 갑자기 밖에 있는 병원, 어느 병원인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LHK 미래탑 의원이라고 해서 비만 수술을 하시는 대학 교수님들을 모아서 비만 수술 전문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전 전 단계인데 이전하고 나면은 정말 비만 수술 센터, 거대한 비만 수술 센터로 이제 자리 잡게 만들려고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서 딱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지만 아직은 수술점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어서 검사까지 진행은 하진 못했고요. 상담 진행하고 그냥 슬쩍 구경을 하다 왔습니다. 나중에 만약 본격적으로 구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영상을 따로 남길 예정이고요. 제일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평가가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비만 수술이 어떤 건지, 비만 치료가 어떤 건지, 비만 수술의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여기 컨퍼런스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미 다 지나갔지만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일단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그 직원들 교육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사실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그냥 시스템 자체가 비만 수술을 위한, 왜냐면은 비만 수술을 받기 위한 BMI가 35, 40, 5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대학병원에서도 검사가 잘 안 돼요. 검사를 위한 기기들이 사이즈가 맞지 않고, 그리고 옷도 맞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진료받으러 가서 제가 맞는 옷 입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더 가기 싫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일단 접근 자체가 다를 것이고 기구 자체가 다를 것이고 그리고 좌석들 자체도 좀 다르더라고요. 환자 대기하는 곳들도. 그래서 지금 뭐 아직 제가 뭐 수술까지 고려는 하고 있지 않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하게 된다면 전 그곳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병원 이름까지 밝히고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용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사실 지금 이제 논문을 준비하면서 저희 그 본원에서 그 본교랑 달리 이제 지금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본교에서 그 비만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 이 팔로우업한 기간 이런 부분을 조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 오시더라고요. 체중이 감량이 돼서 안 오신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비만 수술을 받고 나서는 꾸준히 그래도 관리는 받으셔야 돼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챙김을 받고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만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을 때 진행을 한다는 거. 저는 지방간은 있습니다. 지방간은 있는데 지방간과 고혈압 위험 단계 요거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제가 약물 치료로 노력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비만 수술 대상 그리고 비만 수술의 효과 그리고 비만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비만 수술 받아 볼만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받지 않으니까 그것까지는 좀 무리고,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쭉쭉빠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임신이 안 되던 게 임신이 되고 그리고 걸어 다니지 못했던 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저도 지금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된 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만일 제가 지금 상황에서 20kg만 더 나갔어도 저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상암 쪽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는데요. 상암 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수술전 검사, 저는 이제 물론 급여 대상이긴 하지만 비만 수술을 안 받게 됐을 때도 급여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검사 다 받고 유튜브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우리 건강하